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더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네, 먹을 만큼 먹었다. 지금쯤은 비중을 서서히 줄여서 조심해 두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마 내년부터는 가치주 장세가 좀 오면서 이거 소장님 혹시 근데 반인구라는 반인구가 아니고 이제 신인구라고 하죠. 네, 반대의 신이라고. 커뮤니티에 많이 돌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군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기로 이제 하는 것들이 항상 다음날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이 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트래픽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유튜버들은. 네. 그리고 트래픽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미 벌써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대로 받은 거라 이제 끝물일 때가 많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꺾인다던가 거기서 또 흐름이 반대로 변곡점이 나온다던가 네. 이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게 아닌가. 근데 그래도 이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 틀리거나 뭐 오늘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봤던 데이터들을 보고 저는 이게 맞다라 생각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게 그 유튜버로서 또 해야 되는 또 뭐 그럴 수 신념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 흐름에 따라서 제가 이거 동의하지 않지만 또 제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제 생각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요새는 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어요. 커뮤니티와 다르게 봤더니 그래도 길게 보니까 얘가 하는 말대로 가더라.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 시간이 그러니까 좀 뚝배기 같다. 네. 그렇게 말을 알겠습니다. 해주십니다. 오늘 영상도 좀 단기적으로 몰라도 시간이 걸리면 맞을 수 있다. 좀 약간 저를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한약이라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먹는다고 오늘 막 갑자기 몸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점검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장이 이제 마감하기 직전인데 12월 말이죠. 코스피는 4,100에 안착했고 뭐 또 사실 하루 지나면 뭐 붕괴됐을 수도 있고 4,200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현재 한국 시장, 미국 주식 시장 점검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올해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니까 네. 뭐 크게 뭐 변수들은 많지 않아 보여요. 이제 뭐 지표 나올 건 다 나온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내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냥 예상을 해보자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더 먹을 게 별로 없어 보인다.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까치밥 몇 개 남은 거를 위해서 네.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선택을 할 거냐인 거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랑 AI라는 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변수가 워낙 많긴 하지만 유동성도 누군가가 터치를 안 하면 이게 스르르 빠지거든요. AI도 뭔가 이제 슬슬 더 이상 한계점이 좀 많이 드러난 것처럼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밀고 올라가던 게 힘에 붙이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뭔가 어시스트를 하지 않는 한은 더 먹기 어려울 장이다라고 보는 게 1번. 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AI로 같이 올랐는데 네. 미국의 유동성과 AI가 빠지게 되면 한국 증시도 조정받을 때 같이 받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근데 그렇게 빠지고 나면 다음번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 투자할 거야, 미국에 투자할 거야. 근데 그때는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또 장세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이 좋아하는 기술주 장세가 있고 네. 가치주 장세가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가치주 장세가 좀 오면서 뭐 이렇게 자신하면 안 되겠지만 내년에 좀 시원하게 돈을 좀 벌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자, 그럼 한국 주식은 앞으로 여기서 지금 더 산타를 내려고 더 오른다는 건가요? 더 오른다기보다는 네. 지금 상태로는 한국 증시도 힘에 많이 부처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15만 원 가져야 되고 하이닉스 70만 원 넘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의 AI들이 쭉쭉쭉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호재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거고 얘네들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오히려 약간 내년에는 주도주 교체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교체. 지수 자체가 막 5천까지 갈 수 있다고도 시나리오는 해보지만 AI 버블이 안 터졌을 때 이렇게 가능한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시 4천 돌파하고 5천을 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내년에 주도주 교체 코멘트 해주셔서 내년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 뭐 사야 하는지랑 내년에 주도주 뭘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놓고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원래 좀 잘 찝어주신 편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뭐냐면 증시가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요. 네. 이제 상반기 언제쯤인 이 타이밍까지 맞추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ETF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증시들이 변동성이 너무 짧고 거칠어졌어요. 튈 때 많이 튀어오르고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예측이 안 되는 타이밍에 우리가 예상한 포인트보다 많이 조정을 줍니다. 네. 대표적으로 4월 달에도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이유로 2월부터 무너지면서 증시가 25% 조정을 받고 바로 V자로 회복을 한 다음에 여기서
더 많이 올라버렸죠. 이게 ETF라는 자금이 유동성이 밀었다가 뺐다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되게 많이 흔들림을 주더라. 그러면 그 와중에서 한국 증시도 같이 흔들림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AI 쪽보다는 다른 쪽 봐야 되는데 가치주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도 배당주라던가 자산주라던가 이런 쪽으로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 주도주보다는 기존에 좀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이제 자산 많고 저PBR 개념, 고배당 개념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시절이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쪽은 섹터로 뭐 어디가 좀 해당되는 거죠? 섹터에 좀 관계가 없긴 한데 대표적으로 좀 자산을 많이 보유한 데들이 있죠. 옛날로 치면 방직, 뭐 아니면 유통, 뭐 백화점, 이제 그런 데들 아니면 건설, 건자재, 대도시에 좀 땅을 보유하던 사업을 예전에 했던 회사들. 그러면서 뭐 이번에 천일고속 사태처럼 이제 서울의 주요 알짜 자리들의 이제 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광역시보다는 서울에 부지를 많이 가진 회사들이 낫겠죠. 뭐 대표적으로 산업 구조를 보시면은 식료품 회사들이 서울에 공장을 많이 뒀었어요. 이제 가장 빠르게 배송을 해줘야 되고 워낙 고객 밀접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하나만 얘기하자면 롯데칠성 같은 회사들도 보면 강남역 그 서초부지 땅이 4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이제 회계상 표기한 걸로 보면은 대략 저도 어제 한번 싹 봤더니 추정하기로는 한 4천억 정도의 장부가로 나와 있어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를 정말로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유동화를 한다? 옛날과 다르게 예전에도 롯데칠성 개발한다 25년째 나왔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게 리츠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고 이제 이 개발하고 나서 이거 자체를 유동화 걸고 본인들은 여기에서 유동화된 자금을 가지고 다른 그룹으로 좀 돌린다던가 배당을 한다던가 이런 금융기법들이 좋아져서 이제는 개발을 할 때가 됐다라 보는 거죠. 그래서 천일고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마트의 동서울터미널 이제 강남역에 있는 롯데칠성 그 외에 이제 뭐 서부 T&D 같이 뭐 용산 드래곤시티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알짜 부동산 가진 기업들을 잘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AI 쪽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나머지들이 오를 만한 호재가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을 원래 잘 안 주던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배당 안 주던 문화를 배당 줄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서 이제 배당금을 매년 10%씩 늘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하게 되니까 처음으로 곡간을 여는 거고 미국은 이미 그거를 벌써 옛날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늘릴 만한 호재들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은 가치주 시대라 이런 게 한다고 하면은 한국만큼의 포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 쓸만한 회사들은 통신주라던가 담배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텀을 두고 한국의 똑같은 섹터가 올라요. 미국에서 1년 전부터 벌써 그 필립 모리스라는 담배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고배당주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KT&G가 한 6개월 정도 시점을 두고 올라갑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뭐 통신회사들 올라가니까 한국통신회사 좀 올라갈라 했었고 이제 전력회사 그쪽 올라가니까 한국도 이제 한국전력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또 올라갑니다. 굉장히 그 미국 쪽이 섹터가 먼저 올라가는 걸 보시면 한국이 여기 올라갈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아마 있다 하더라도 작은 기업 단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딱 하나만 찍자면 에너지 쪽 보고 있어요. 에너지 주식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쌀 때 다 사두면 된다 주의여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유주가 되게 싸요. 근데 정유주가 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지금 유가가 56달러인데 어떻게 내년에 유가가 오른다 생각하냐. 내년에도 공급과잉이다. 일일 250만 배럴 이상 초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지어지고 나면 시간차를 두고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 수백 개씩 생겨납니다. 1년마다. 그럼 데이터 센터 하나당 보통 이제 AI 데이터 센터 1기가와트씩 이제 그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거를 뭐로 감당하느냐? 다 천연가스로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 천연가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일을 파면은 85%가 오일이 나오고 15%가 가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가스 쪽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오일 생산 비율을 떨어뜨리고 가스를 좀 더 올려요. 그렇게 되면서 원유 공급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기존과 예상과 다르게 이제 미국이 계속 그 셰일 채굴량이 나날이 늘어났는데 보시면은 채굴 구멍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기존 채굴 구멍에서 빨대라고 해야 될까요? 송유관을 짧게 갔던 것들을 기술을 더 늘려가지고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아서 됐던 거고요. 그래서 신규 채굴을 하려고 봤더니 47달러 정도입니다. 배럴당 생산 단가가. 그럼 56달러 벌자고 47달러를 가지고 하기엔 마진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채굴이 계속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량이 서서히 둔화할 거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러시아 이제 종전 나고 나니까 이제 원유 공급 과잉이 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우려로 이제 EIA에서 이제 공급 과잉 얘기하면서 원유들이 선반영해서 지금 낮은 가격이 있더라.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천연가스 쪽을 좀 잘 보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를 보자면은 태양광 주식들이 쌌습니다. 올 여름까지 정말 저렴했었어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보니까 미국 쪽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오르면서 중국 태양광 관련주들이 많이 저렴한 상태에서 이제 고개를 막 들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폴리실리콘 같은 애들, 이제 그런 쪽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저는 태양광, 천연가스 하나 더 하자면 풍력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원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전은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지금 원전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는 다음에 사면 되고 안 오른 거는 사서 모아가고, 네. 예, 이 전략입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에너지를 노려보자. 예, 에너지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 쪽 보면은 전기 요금이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 영국, 프랑스, 한국은 에너지 가격,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미국만 고개를 빠르게 들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는 거죠. 유가는 전 세계가 똑같은데 왜 미국이 더 이렇게 전기료가 빠르게 올라가느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5,500개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나머지 나라들,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들이 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전기 소모량 때문에 전기 요금에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럼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속도를 빠르게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발전소를 내서 또 팔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도 있습니다. 캐나디안 솔라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2배 올랐던 건데, 얘네들이 먼저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에 전기를 팔아서 돈을 벌어요. 네. 그럼 전기료가 오르면 오를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PJM이라는 그 발전 사업자 중에 큰 데가 있거든요, 미국에. 거기가 지금 작년 대비 낙찰 가격이 10배가 올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전기 쪽이 쇼티지가 좀 심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내년에 그러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좀 전망해 주시나? 연준 의장 지명 후보인 케빈 워시, 뭐 이름 비슷한 사람은 케빈 해시도 있죠. 두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둘 다 유동성 공급을 유도할 거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의장 교체가 또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를 완전히 뒤바꿀 변수가 될까요? 제가 오늘 좋은 정보를 하나 듣고 왔는데, 저희 책 공저자 김규현 교수님이 공저자, 예. 한율전쟁, 2016 한율전쟁. 네, 케빈 씨랑 이제 같은 대학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완전 신입 교수 때 본인은 그 교수보다 나이가 더 많은 학생이었죠. 그분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부터 유동성을 늘리자주의자였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그 목적과 이 사람이 옛날부터 주장했던 목적이 일치하고, 이분이 또 너무 뭐라 해야 될까, 좀 정치 쪽으로 빨리 입문을 또 하셨던 분이라 정치적인 데 맞춰가는 경제학자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결과값을 알 수 있겠죠. 유동성 파티를 열겠구나. 유동성 파티를 열면 당연히 유동성 파티는 물가가 오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까지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정배라고 할게요. 정배의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역배는 좀 배제하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때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이 아니란 말이죠. 트럼프랑 새로운 연준 의장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3%, 3.5, 3.7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말을 할까? 이 예상을 한번 해봤는데, 경제가 좋으면 물가 올라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거랍니다.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비슷한 말을 예전에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가를 어느 정도 살짝 방치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를 용인한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럼 증시는 떨어지느냐 오르느냐.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물가가 살짝 떠버리면 우리가 금리 인상 때문에 증시가 무서웠던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인플레 시대라는 거죠. 유동성이 빵빵 나오는 인플레니까. 그러면 내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뭐라도 사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죠, 자기한테는. 예, 그런 식으로 되고 나면은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언젠간 무언가가 터지는데 이제 물가를 도저히 감당 못하는 수준이 올라올 거고, 그때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는 수준이 오는데, 우리는 이미 벌써 2007년에 그 비슷한 걸 겪어봤었습니다. 예,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정배의 시나리오예요. 여기에서 어떤 브레이크 요소들이 나와서 우리가 가는 시나리오를 방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연준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던가,
이렇게 나오면 증시가 꺾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서 유동성 파티로 가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연준 의장이 나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유동성 파티로 가게 되면 미국 증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미국 증시를 뭐 떨어진다고 말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뭐 먹을 건 다 먹었다. 먹을 다 먹었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유동성 파티로 먹는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에이션이나 어떤 이런 그 기업의 가치 영역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관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때 주식을 뭘 어떻게 팔고 나와야 될지, 뭐 어떻게 사야 될지가 예측 불허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설마 갈까? 까지가 이제 저의 시나리오인데 실제로 그렇게 가는 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뭘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은 들진 않아요. 그냥 차라리 확실히 눈에 보이는 정책과 어차피 가야 될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들에서 호재들이 보이는 주식들이 있는 거고 미국은 오로지 이제 트럼프와 이제 새로운 유동성 파티에서 나가는 주식들인데 여기를 택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기가 더 낫지 않겠나라 보는 거죠. 그 말씀은 요즘에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년에 AI 반도체 더 간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AI 버블이 시작됐고 내년에 터질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계속 시그널들은 나오는데 3년째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년 내리 상승하고 나서 4년, 5년 내리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로 3년 오르면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쳤을 때 이 정도면은 파티 잘 즐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먼저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한 7회 말쯤 본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나올 때 됐거든요. 이거 8회, 9회 더 보자고 있다가 아직 차 막히고 택시 안 잡히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다. 이거 주의라서 저는 이제 올해쯤에는 이제 나오는 게 좋다라 보는 주의인데 말씀하신 대로 AI 쪽 문제들이 조금은 있어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GPU가 비싸요. 네, 그렇죠. GPU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네. 근데 구글에 TPU라는 게 나오고 중국도 자체적으로 자꾸 뭘 만들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보다는 얘네들의 독점적인 지위,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 게 쉽지 않아질 거예요. 계속 넘어갈수록 한계가 부딪힐 거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 GPU를 사서 설치만 하면은 뭐 수요가 넘쳐나니까 마구마구 짓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투자를 철회하는 것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게 BEP가 안 나온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제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유가였습니다. 유가 $56일 때야 당연히 전기료를 이 정도 가격으로 계산하니까 이 유지비가 어떻게 버틸 거라 보는 건데 만약에 유가가 $80를 찍기 시작하면은 연초에 76달러였거든요. 그 정도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전기료가 팍 튈 건데 그때부터는 데이터 센터 유지비도 올라갑니다. 설치비도 올라가지만 그러면 더 요금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도 적자가 날 거예요. 그 요금을 올리려면 수요가 더 터져준다던가 이걸 받아서 뭐 챗 GPT라던가 제미나이 같은 이제 이런 데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활용해서 돈을 더 지불할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챗 GPT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적자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럼 챗 GPT가 얼마를 받아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가 보니까 월 400에서 500달러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챗 GPT 이용료를 월 60에서 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퍼스널용으로는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픈 AI가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다시 GPU를 사주는 내부 순환 구조를 만들었었던 거죠. 그럼 이게 1, 2년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외부에서 현금 들어오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제미나이라는 애가 등장을 했는데 얘는 혼자서 TPU로 찍어내고 데이터 센터 스스로 하고 있고 클라우드 하고 있고 여기서 본인들이 제미나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현금 내에서 투자를 해도 가능할 정도로 부채 없이 가능할 정도가 되니까 얘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부채 파티를 돌리고 있는 이제 챗 GPT 이런 쪽들은 더 이상 투자의 한계에 이제 다다르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구조에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AI도 살아남는 AI랑 이제 슬슬 해가 지는 AI로 나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다 같이 살아남아서 경쟁자가 돼서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살아남는 애는 엔비디아 GPU를 좀 덜 쓰는 애고 죽는 애는 엔비디아 GPU를 제일 많이 사주는 고객이면 여기서부터도 좀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이 붙어요. 이제 뭐 이게 내년에 터진다라는 개념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제 슬슬 좀 한계에 다다르는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주도 장세는 이제 끝물에 다다랐다고 보는 건가요? AI라 뭐 간다 하더라도 뭐 구글이 이제 주도주가 된다든가. AI 쪽이 예전에 잘 생각해 보시면 챗GPT 초창기 나왔을 때 뭐로 가장 이슈가 있었냐면은 샘 알트먼이 인기를 끌었던 게 AGI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인공지능, 그러니까 뭐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3년 다 돼가는데 전혀 뭐 없죠. 챗GPT 뭐 4가 되면 그럴 거다, 뭐 5가 그럴 거다. 샘 알트만의 발언 기록들을 보면은 이번 다음 챗GPT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계속 이 강인공지능이 나올 것처럼 홍보를 해요. 그렇게 해야지 투자금이 더 올라가고 밸류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제 약간 투자 파티를 위해서 했던 발언들인 거고, LLM에서는 더 이상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게 안 나오니까 실망이 되는 거죠. 기술적인 실망.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다가 AI가 흔들릴 때쯤 9월 달에 제가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피지컬 AI 회사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엔비디아도 그 피지컬 AI로 되게 홍보하고 우리나라 와서 현대차랑 삼성전자 만나서 치킨 깐부치킨 회동하고 하면서 피지컬 AI가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습니다. 네. 로봇이 당장이라도 나올 것처럼 보여준 거죠. 그러면 로봇이 정말 당장에 생산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아, 이게 1, 2년 안에 캐시로 들어오는 사업 모델이 아니었구나. 저기 테슬라도 로보택시라든가 자율주행이 당장이라도 될 것 같이 2020년에 말했었는데 이제 된 거는 FSD가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5년 만에 벌어진 거는. 아직까지도 벌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맞아요. AI가 혁명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기술자들이 보는 시간의 흐름과 CEO라든가 투자자가 보는 시간의 흐름이 너무 달라요. 기술자들은 5년 뒤에부터 시도가 될 거고 10년 뒤에 완숙해질 겁니다. 이거랑 CEO나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당장 생산을 찍어내고 2년 뒤부터 캐시가 쭉쭉 들어올 겁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엔비디아의 GPU는 기술적인 그 타이밍과 투자자와 CEO의 말한 타이밍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10배거가 난 거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AI라던가 피지컬 AI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속도를 맞출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퀘스천을 봐요. 그래서 약간 그 주가가 기다리지 못하고 실망해서 먼저 꺾이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워렌 버핏 스승 중에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레이엄이 말해준 U자 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처음에 기술이 탄생했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환호해서 PER이 굉장히 높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속도랑 실제 속도가 좀 다르네라고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해요. 비트코인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도 처음에 엄청 올랐다가 그 원하는 속도만큼 안 나와주니까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0%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렴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AI 주식들이 막 퍼 10배, 퍼 15배 말도 안 되게 싸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자가 하나씩 나오고 얘네들이 독점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막 30%, 40%를 찍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얘는 다시 성장주로 돌변하면서 캐시를 잘 버는 성장주가 돼서 다시 PER이 막 올라갑니다. 그게 테슬라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요. 빅테크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AI도 분명히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기술적으로 더 완성되는 시간은 오지만 주가는 그렇게 우상향하는 모델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쯤은 비중을 서서히 줄여서 조심해 두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AI 주가가 뭐 피지컬 AI라든가 제야율주의 등의 미래 가치에 좀 지나치게 선방에서 고평가된 상태로 좀 보시는 거네요. 예.